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 전 마지막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언제나 민주당은 기소, 공화당은 불기소 주장입니다. 북한의 고위직이었던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냈다고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속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심리전과 선제 공격 준비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퓨 리서치사가 조사한 결과 18개국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5개국입니다. 미국이 아직도 슈퍼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스웨덴 소녀의 건강상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트윗을 했습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윌리엄 바 현 법무장관은 형사법 위반 용의자 변호인에 가깝다면서 법무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연방 공무원이 12주일 봉급을 받는 육아 휴가를 갖게 되는 법안에 이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고 대통령도 서명하게 됩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평가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 순위에서 구글 등 테크놀로지 관련 회사의 순위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식당 주인이 어린이 손님이 산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이상하네요. 제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헤드폰으로 지금 소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들리질 않고 있어서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방송을 아주 유연하게 잘하고 나갔는데 저는 하기는 이어폰을 바꿔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잘해보려고 좋은 것을 샀더니 안 들리네요. 네, 잠시 뒤에 다른 이어폰으로 바꿔서 끼고요. 이어폰 없이 하죠, 뭐. 네. 지금 연방 하원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뭐 특별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작을 했어요. 저녁 7시에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탄핵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투표가 있는데 투표 전에 이제 마지막 토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똑같은가 하면은 공화당은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순백색인데 왜 민주당이 이 순백색의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가운데서도 특히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의원의 경우는 제일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짐 조르단 의원입니다. 의회 방해라니 지금 혐의가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의 권력 남용 그리고 의회 방해인데 의회 방해란 얘기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듣도 보지도 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늘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일을 하자. 특히 이제 어떤 분은 본인이 자녀가 여러 명인데 전부 그 가운데 몇 명은 새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자녀랍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의 경우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가족들이 채팅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녀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자녀들이 아니
우리가 그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그리고 이제 가정도 정치적인 가정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가정보다는 조금 정치에 대한 그 기반이 많지 않겠어요, 자녀분들이.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래도 미국이 디클라이닝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러다간 정말 실패하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로 이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지? 공화당은 하얀 순백색이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이 이제 기소를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전체 투표로 하원에서 하고 나면은 상원에서 원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의 그 원내대표가 막강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오늘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로지 리포트니까 이 내용은 좀 그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드로지 리포트가 처음부터 그래도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그 찬성의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드로지 리포트가 아주 지금 크게 맨 앞에 그 헤드라인으로 쫙 이렇게 그 썼어요. 미치 매코넬이 그 무죄 판결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는 하원에서 투표를 할 때 과연 몇 명의 그 당과 반대되는 의견, 트럼프 탄핵에 반대한다 하는 표가 나올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 지역구가 공화당 그 유권자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인 거죠. 야, 이러다가 나 떨어지겠네. 아무리 뭐 그 자신의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그 정치인이 돼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뭐 꼭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것, 정의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상당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도 직업인이잖아요. 직업이 없어지면 돈을 못 벌고 이런 것도 있어서 민주당인데 특히 공화당 지역에서 의정활동,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워싱턴 타임스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요. 워싱턴 포스트는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고 워싱턴 타임스는 그에 비해서 가장 그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싱턴 타임스가 계속 그 인터넷에는 어제 그 신문으로는 글로는 오늘 우리 익스클루시브다, 우리 그 단독 보도다 해서 내는 것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건네질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구나. 지난 몇 개월 전과는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사입니다. 탈북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탈북자가 누구라고는 그 신변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워싱턴 타임스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읽어보면 이 탈북자가 누군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탈북자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 편지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 미국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탈북자가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한국 정부와 아주 뭐가 잘 맞아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현 정부와 탈북자가 뭐가 잘 맞지 않죠. 탈북자도 또 직업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계속 미국에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줬다.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백악관과 접촉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탈북자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고 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김정은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속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싱가포르에서 애매모호한 핵을 포기할 것만 같은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 그리고 경제 제재는 계속해야지 된다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사람들의 그 의견이고요.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선제 공격 얘기도 나옵니다. 예방 공격은 아니고요. 프리벤티브가 아니라 프리엠티브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제 공격 얘기가 나오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마감 시한으로 한 북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아니면 그 핵시험을 어쨌든 할 경우에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향한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할 때 북한의 엘리트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이 파워를 갖고 있는 한 핵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시점쯤이 되면 이 정도의 나의 편지가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은 대통령이 어떠한 그 나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타이밍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이 탈북자가 얘기하기를 이 탈북자를 워싱턴 타임스가 따로 인터뷰도 했는데 북한에서 한 30년 동안 뭐 당과도 뭐 연관이 있는 고위직으로 일을 했고 뭐 탈북한 지는 1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심리전이다. 그 심리전을 하는 것인데 심리전을 북한의 엘리트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저항을 하도록 그렇게 또 북한의 주민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심리전을 평양을 포함한 몇몇 중요한 도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군 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퍼뜨려야지 된다 해서 교란 작전을 한다는 심리전을 해야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심리전은 핵 파워와 같은 무게의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문제를 북한 스스로 푸는데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내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요. 정권 교체라기보다 심리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살짝 그 연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2명의 그 북한 정책 자문에게 전달을 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요.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말고 이제 매트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있는 그 사람과 국가안보위원회의 아시아 디렉터인 앨리선 후커 이분은 한국을 그 방문을 했고 북한과의 그 핵 회담을 하고 할 때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워싱턴 타임스가 이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카피본도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뉴스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야지 된다고 워싱턴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북한의 탑 리더들을 공산당 내부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리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심리전을 해서 뭔가가 조금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군 장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김정은에게서 좀 그 멀어지는 떨어져 나갈 수까지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에는 심리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받기 싫은 것을 열어보기 싫어하는 선물을 줬을 때 그 핵시설을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의 오피스도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오피스가 결국은 그 핵 사령탑 아니겠어요? 뭔가를 누르는 단추도 있고 또 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핵사령부고 어찌 보면 핵 컨트롤 타워 뭐 그게 그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되고 그리고
중국도 압박을 해야지 된다. 다른 나라도 북한 제재를 함께 해야지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그 애매한 약속을 했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 당신 잘못했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북한의 그런 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도 북한이 계속 그 핵 능력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당신을 속였으니까 지금이라도 속은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타임스가 물론 탈북자들도 자신들의 그 주장 같은 것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지위가 조금 높아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치인이나 탈북자나 다 어떠한 그 직업인이기도 하고요. 살아가는데 자신이 영향력이 있어야지 되고 정보 통이어야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과장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탈북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목적은 김정은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바탕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해라 하는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그 과거의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이 그 북한에 속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지금 그 속고 있습니다. 부디 내 충고를 듣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교란작전, 심리작전을 하고 선제 공격도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그 탈북자 그 워싱턴 타임스와도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북한 정책 책임자 2명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 탈북자의 얘기였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국 TV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그 미국의 주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어제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는데 미국에서 전부 지금 그 탄핵 이 뉴스만 나오는 것 같지만 가끔씩 이렇게 법안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특히 377대 48이라는 아주 그 큰 표 차이로 국방정책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좀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방에 관한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방정책 법안이다 해서 우주를 국방부에도 이제 여러 그 부처가 있는데 우주를 국방부의 한 그 부처로 끼워 넣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주에 대해서 뭔가 더 관심을 갖고 뭔가 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는 연방 공무원은 12주일 유급 그 육아 휴가를 주는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서 새로 그 아이를 낳고 하면은 여러 가지 휴가를 다 모으잖아요. 우리가 휴가 모으고 식데이 모으고 해도 보통 3주일이 안 되죠. 그런데 12주일을 유급으로 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 게임 체인저 아니겠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플 때도 이제 이러한 것을 허락하는 연방 공무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만약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그
아주 그 초당적으로 지지했었던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쉬웠고요.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초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또 대통령은 당연히 서명을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육아, 그 휴가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연방 공무원들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12주일이나 육아 휴가를 준다면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10년 동안 33억 달러나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될 일은 해야지 된다. 연방 공무원들 더 좋아졌어요, 지금. 그리고 임금도 뭐 한 3% 인상은 보장해 주는 이러한 안들이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기본적인 그 틀은 만들어졌었고 7월 달도 아주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이 그 싸웠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지금이 12월이니까 8, 9, 10, 11 4개월 동안 계속 그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한 거죠. 그리고 조율을 할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는 어느 측에서든지 양보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보를 해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상원에 보내지는데 상원에서도 통과될 거고요. 대통령도 아마 그 서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방정책법안도 통과가 됐다고 했는데 이 국방정책법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7,380억 달러 그 정도 규모의 국방정책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멕시코의 그 벽 쌓는 비용이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간 산업이라든가 처방약 값이라든가 이렇게 그 초당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일은 좀 해라라고 유권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멕시코 벽에 대해서는 그제 제가 보도를 해드렸나요? 어제 보도를 해드렸나요? 텍사스주의 연방 판사가 이 국방 예산을 36억 달러를 멕시코 벽 쌓는데 175마일 쌓는데 쓸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어제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판사도 똑같은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책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의회를 스킵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놓은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끌어다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역시 그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판사의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지. 아니 용인에서는 안 되지라는 판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각 장관들도 그렇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비난하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 퇴임하고 나서 인기가 있었던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그 사람 직무를 볼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훨씬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을 안 했어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도 한 2년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다가 뭐 요즘에는 좀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전통인데 대통령도 그러는데 장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장관들은 더 하죠. 전혀 뭐 전임 장관이 후임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에릭 홀더라는 사람과 윌리엄 바라는 사람 보통 우리 일상생활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코드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너무 코드가 잘 맞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의 최초의 흑인 그 법무장관이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 아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뭐 또 그 같은 범죄인데도 흑인과 백인을 대하는 그 어떤 그 처우, 법적인 기준이나 형량이라든가 체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법무장관으로서 마음을 갖는다던가 그런 것이 오바마와 비슷했고 이번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라는 한 사람과 무엇이 잘 통하느냐 하면은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무한대로
대로 연장해주는, 이것은 사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대통령은 무한대 권력이 있어 하는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력을, 전에는 이 정도 좀 그 높이를 뭐 누구의 어깨 정도 뒀다면 지금은 머리 꼭대기까지 두는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역사에도 별로 없는, 저는 이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러워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제프 세션스가 대통령 맘대로 다 안 해준다고 해서 에릭 홀더를 좀 본받아라. 에릭 홀더가 얼마나 그 오바마에게 충성을 하고 있어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릭 홀더가 윌리엄 바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충성을 하고 있다. 나쁜 법무장관이다. 미국의 연방 법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하는 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썼습니다. 너무 이념적이고 지독하게 당파적이고 아주 그 벌거숭이처럼 뻔하게 보이는 당파성을 보인다. 그리고 너무너무 깊이 법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행정권한 이런 것을 숭배한다. 왜냐하면 그제였었던가요? 그 Federalist Society라는 게 그 단체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가장 그 보수적인 그런 그 협회이기도 하거든요. Federalist라는 그런 그 매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연설을 할 때 자신이 시켜서 조사를 한 법무부와 FBI의 감찰관이 설령 그 몇몇 서류상에 누락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있었어도 크게 볼 때는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해를 주기 위해서 트럼프 캠프를 조사했다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 하는 그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를 믿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하면서 나는 여전히 트럼프 캠프를 그 연방 수사국이 부당하게 스파잉 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페더럴 소사이어티에서. 그런데 보통 이제 스파잉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적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수사국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을 뭐 날짜에 따라서 또 다시 받고 하면서 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방 법무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릭 홀더가 이 같은 기고문을 썼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너무나 맹목적인 그 충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 비방을 하는데, 비방을 정말 심각하게 하는데, 뭐 스파잉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비방을 심각하게 하는데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마치 범죄자가 있는데 그 형사법 위반 용의자가 있는데 그 용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에 가깝지 미국의 연방 법무장관이 아니다. 미국의 연방 법무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용의자를 보호하는 전술에 가깝다.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고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법무장관이 되고부터 말과 행동이 헌법에 맞질 않는다. 대통령이 뭐 무법천지에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그런 그 대통령에게 연방 법무장관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면서 점점 더해라 식으로 돕고 있다. 미국인은 법무부를 고결하게 이끌고 미국인의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법무장관을 원한다. 그런 법무장관을 또 미국 사람들이 가질 자격이 있다.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법무장관.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전직 그 법무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을 이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고문을 주요 신문에 쓴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쯤이면 그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무장관이지 하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일하기 좋은 회사. 그런데 이것도 뭐 어느 회사가 일하기 좋다. 뭐 여기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 아, 추세가 이렇게 바뀌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것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그야말로 이상향과 같았던 그러한 회사들이 점점 미끄러지고 있네. 그런 면에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20년 일하기 좋은 직장 글래스도어라고 해서요 웹사이트인데 전현직 그 회사 직원들이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어떤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그 일하기 좋은 회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사이트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매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리콘밸리의 빅 회사들이 점심도 무료로 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해피아워도 주고 또 뭐 핑퐁 게임도 할 수 있게 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회사들이 조금 순위가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지난 10년 동안 3번을 그 탑스팟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23위가 됐고요. 구글은 그 8년 동안 탑 10 안에 들었는데 지금 11위로 내려갔고 애플은 71위에서 84위로 지금 내려갔고요. 올해 아마존은 지난 12년 동안 리스트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 최악의 뭐 회사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악덕업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일시킨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테크놀로지 자이언트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순위가 올라서 지금 13위인데 지난해에 2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뭐 테크놀로지 회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였었죠. 그 회사 이름이. 그런 회사는 뭐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해서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자꾸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꼭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데서도 지금 미국의 그 테크놀로지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어떤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게 그 일을 하는가 사회적인 그 공헌도 이런 것들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리크루트를 아주 좀 유능한 사람들을 좀 하이어를 하려고 하는데 가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일이 있고 구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 이민자를 싫어하네요. 제가 내용이야 잘 모르지만 그 인도계 이민자 출신의 CEO가 그 선다르 그 피차이가 비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가 제시하는 비전에 별로 공감을 못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됐고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아주 그 창조적으로 일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인기가 있었는데 점점 회사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왜 그 직원들끼리 모임도 만들고 뭐 노조도 만들고 하는 것들도 회사에서 싫어한대요. 위협하고 기존의 회사의 그런 그 정책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아주 신생 그런 기업이었다가 그러니까 인기가 좀 없어진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해서 1위가 매사추세츠에 본사가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뭐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은데 허브스팟이라는 HUB 스팟 SPOT라는 회사가 1위인데 이 회사는요 직원에게 무제한으로 휴가를 준대요. 그런데도 아마 일할 건 다 하고 나 일하고 싶어서 휴가 요만큼만 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5년 직장에 다니면 그 기념으로 여러 가지를 막 다 주고 뭐 4주일 휴가 가라고 하고 뭐 돈도 보너스도 주고 그러는 회사라고 하고요. 2위가 베인 앤 컴퍼니 컨설팅 회사네요. 전에는 이제 이런 스팟에 테크놀로지 자이언트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4위가 인앤아웃, 10위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리고 12위가
룰루레몬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영어를. 네, 룰루레몬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14위가 트레이더 조스. 트레이더 조스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면 친절하잖아요. 돈 많이 못 벌고 회사에서 막 그 주인이 매니저를 힘들게 해서 매니저가 직원 힘들게 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겠어요? 안 하죠. 룰루레몬은 22위인데요. 그러면 어딘가? 링크드인이네요. 12위가. 그리고 24위가 맥킨지 앤 컴퍼니, 지금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인 핏 브리저즈가 3년 동안 컨설팅을 했었던 회사고, 28위가 마요 클리닉, 29위가 켈러 윌리엄스, 부동산 회사가 들어가네요. 29위에. 그리고 뭐 한인들도 켈러 앤 윌리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32위도 부동산 회사네요. 컴파스라고 한국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데, 컴파스가 요즘에 미국 부동산 회사 가운데서는, 이 회사는 꼭 부동산 회사라기보다는 부동산과 테크놀로지를 합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베버리힐스에서도 두 개가 있고요. 일반 부동산 회사와 고급 부동산 회사, 그리고 뭐 모든 동네에 다 있습니다. 부자 동네부터 가난한 동네까지, 파사디나부터 무슨 하일랜드 파크 요즘 가난한 동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오바마 시대의 백악관에서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손기정 씨도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한 회사고 해서, 이 회사는 신참은 안 받아요. 경력 있는 사람만 받는데 대우가 좋고 하니까 이렇게 부동산 회사도 많이 올라갔다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준비한 뉴스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 전하는 말씀부터 조금 듣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미국을 좋아한다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요. 퓨 리서치사가 18개국에 조사를 했더니 14개국이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맹국은 사람들이요, 미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주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82%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미국이라고 했고,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71%, 필리핀 64%, 그 다음이 일본, 캐나다, 뭐 오스트랄리아, 케냐, 브라질, 나이지리아, 멕시코, 사우스 아프리카, 인디아, 인도네시아 순인데, 그런데 뭐 레바논 같은 나라는 당연히 뭐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튜니지아는 알제리아 뭐 이런 등등이고, 미국은 영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느 나라에게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하는 1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8개국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라고 얘기한 국가도 5개국이나 되거든요. 멕시코 사람, 어쩌면 좋죠? 바로 그 뒷마당인데, 아랫마당인데 56%, 터키의 46%, 아르헨티나의 40%, 브라질의 40%, 나이지리아의 14%. 나이지리아를 그 포함해서 이제 그쪽 지역의 나라, 뭐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중국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뭐 케냐, 사우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이제 투자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곳의 기간 산업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에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큰 위협이냐 했더니 중국과 러시아를 공동으로 미국 사람들은 꼽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24%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고, 그런데 또 묘하게도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라고 답변한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떠오르고는 있고, 그 떠오르는 세력을 서방 세계에서 누르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독살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도 가장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없는 정도입니다. 하나 뉴스를 못 전해드렸어요. 사실은 이 뉴스는 그 내용보다도 이러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시간을 보니까 4시 22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그랬던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인
무슨 툰베리죠? 아무튼 그 툰베리에게 비난을 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있었거든요. 근데 툰베리가 아픕니다. 툰베리가 아픈데 트럼프 대통령이 툰베리 아스퍼거 증후군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말하고 섞이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툰베리가 올해의 인물이 됐다면서 툰베리는 친구들과 같이 아주 좋은 오래된 그 옛날 영화를 같이 봐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툰베리가 그래 나 지금 그 오랜 그 영화 좋은 영화 친구들과 같이 보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중요한 대통령이 오늘 아침 탄핵이다 뭐다 중요한 일도 많은데 16살짜리 다른 나라 소녀에게 그 아픈 병을 건드려 가면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지 되는가. 한 해의 마무리는 좀 사과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